그런 것들의 모든 선행 지표 내지 동행 지표가 미국이 한 10년 만기쯤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네. 그 금리의 하락세가 다시 또 재개가 되느냐 여부가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매크로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은 일단은 산타랠리는 이미 빨리 선물은 주고 가셨고 네. 그러나 이제 내년을 바라보게 된다면 중요한 변수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요게 네. 다시 제 또한 생각엔 내년뿐만 아니라 예.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는데도 봐도? 되게 중요한 네. 변수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3.7까지 튀어올랐는데 요게 다시 3.5, 네. 3.3, 네. 3% 이렇게 떨어진다면 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를 하건 하지 않건 경제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거시경제를 모른다면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 일타 강사, 주식시장의 타자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거시경제 전망은 어떤지 우리는 그 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요 신용증권 김옥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지난주 11월 초에 오셨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한 번 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거시 일타 강사의 대명사시고요. 직업이 리서치 센터장이신 신용증권 김옥균 센터장.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매번 잘 찾아와 주시고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제 한 뉴스가 좀 있습니다. 이걸 또 뭐 앞에서도 다뤘지만은 일본 중앙은행의 네. 느닷없는 네.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죠. 이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올해 들어선 선진국도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렸죠. 네. 근데 일본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를 못 올렸던 이유는 자명한데요. 일본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특히 정부 부채가 GDP의 250%가 넘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재정 위기가 났던 그리스가 한 160%인데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이 그리스보다 훨씬 나은 나라죠. 대외 자산도 많고 그렇지만 부채의 절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그 가계 부채도 꽤 늘어났거든요. 네.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일본 경제는 아주 그냥 엉망이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지금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서 일본만 그 금리를 사실상 동결하면서 버텼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일이 엔화가 굉장히 약해졌고 사실 일본 엔화가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뭐 심각하게 약해지진 않았는데 엔달러 환율이 얼마 전에 그 150엔까지 갔거든요. 이게 언제 이후로 가장 높은 거냐면 31년 만입니다. 1991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니 뭐 환율은 올라도 뭐 걱정이 생기고 떨어져도 걱정이 생깁니다마는 그래도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와 교역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좀 우리나라 분들도 일본 관광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싸지니까. 1,000원 넘었던 게 예. 100엔당 지금 950원이었는데 이제는 980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일본 국민들 그 노인들이 그 금리부 상품에 투자하는 노인들의 부를 뺏어간 겁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 이자율은 4%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0.25%에 막아놓은 거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 상상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지속이 되면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대탈출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2000년대 초에 저금리가 유지가 됐을 때 와다나베 부인으로 상징이 되는 것처럼 자발적인 해외 투자를 늘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변동폭을 좀 넓힌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일본은 인플레 만들려고 아베노믹스가 아베가 들어와서부터 계속 노력했던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디플레에 신음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인플레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나라랑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인플레 생기는 게 어떤 측면에선 좋게 해석될 측면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니까 뭔가 국민들이. 지속 가능하지 네. 않은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일본 은행이 이제 총재가 내년에 바뀌면서 뭔가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네. 예,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엔달러 환율이 137엔에서 네.
130엔대 초반까지 네. 하루 만에 떨어져 버렸죠 어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좋으냐 나쁘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대한 판단인데요. 엔화가 이렇게 느닷없이 강세가 되고 네. 이제 일본도 10년물 금리가 0.5%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감으로 나온 게 어젯밤 오늘 새벽 엔화 빌렸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네. 국채 팔아가지고 갚고요. 우리나라 국채도 어제 많이 팔았나 봐요. 예, 네, 국채 금리가 그렇습니다. 튀어 올랐습니다. 이건 약간 좀 악재죠 단계적으로. 이게 뭐 늘 말이 나오는 이게 뭐 수치도 없고 그런데 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늘 나오거든요. 네. 아주 저금리에 일본에서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네. 이런 식의 양태인데 사실 엔캐리는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0.25에서 10년물이 0.5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낮은 금리인 건 맞는데 네. 환이 변동을 하고 또 캐리 트레이드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투자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이것이 이제 계측할 수는 없지만 네. 금융시장의 약간의 교란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올해 엔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 11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비 한 14% 정도 줄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11월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 20%였어요. 일본한테 가격으로 뒤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이 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지금은 호재다 악재다 좀 말하긴 힘든데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융 쪽에서는 약간의 우리가 그 계산하기 힘든 교란 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실물 측면에서는 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뭐 중립으로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약세가 확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에 킹 달러 때문에 우리 죽어났다. 예, 그 점에서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달러가 아무래도 무너지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뭐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된다는 게 좀 예. 나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저도 오기 직전에 이제 네. 1280원 이런 말씀 이제 하셨는데 네, 네. 아 이게 지금 모든 가격 변수들이 미국 10년물도 그렇고 중요한 변곡점에서 네. 확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달러 강세가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 뭐 미국 이외 자산에는 뭐 플러스 호재다. 요인이 크다고 네. 봐야죠. 예. 그런데 또 확 나오지는 않고요. 제가 좀 친한 유튜버 분이 이제 환율이 막 1,400원 막 이렇게 갈 때 1,500원 간다, 1,600원 간다 그러는데 이게 또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아, 참 이게 1,400원, 1,500원 갈 듯하다가 1,280원이니까 참 그분도 또 힘들고요. 자산 가격이 참 다이내믹스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 엔화 강세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현재 증시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산타랠리 있다 없다 이런 거 하거든요. 이벤트. 센터장님은 산타가 지난 가을에 이미 다녀간 거 아닌가? 이미 10월과 11월에. 갑옷이었다. 예. 네. 지금 주식을 보면 거의 정확히 연동이 되는 게 미국의 시장 금리와 글로벌 주가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좀 안 좋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금리를 올렸으니까. 네. 근데 뭐 내년 꼭 전망이 아니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그 글로벌 증시 중에서 성과가 가장 좋았던 미국을 보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오직 낮은 금리가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금리가 낮으니까 기업들이 차입을 해가지고 막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서 또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미국도 연준이 이제 우리가 긴축 속도를 좀 둔화시킬 거야라고 하는 뉘앙스의 어떤 그 단서는 충분히 줬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물가가 지금 7%인데 네. 저희들이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내년도 미국의 물가는 한 4% 정도까지 네. 전년 동기비 빨리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미국이 3년 금리 올릴 때 그 당시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고점이 2.9였거든요. 예. 근데 2.9의 물가에도 야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야라고 걱정해서 3년 긴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거는 지금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 수준이 연 2%인데 네. 뭐 근데 2%라는 게 이게 뭐 심오한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학문적 근거가 있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성장 전망, 성장의 어떤 잠재 성장률도 다르고 물가도 다른 나라가 네. 한국은행도 2%예요.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도 2%거든요. 네. 그럼 이게 사실은 뭐 대단한 논리적 로직은 기반이라기보다 없네요. 그냥 단순한 네. 제 생각에는 네. 뭐 어떤 좀 그 관습적이고 네. 이런 잣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좀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뭐 폴 크루그만이나 IMF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그 블랑샤 같은 사람이 네. 이거 한 3%로 좀 올리면 어때 우리 기준치를 뭐 타깃 자체를 그렇습니다. 네. 뭐 네. 그런 놀이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크게 보면 연준의 긴축 기조는 뭐 마지막인 거는 막바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내년에 경기는 안 좋고 네. 또 장기적인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교통 정리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12월 초까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꽤 떨어지다가 한 3.4 저점으로 해서 지금 한 3.7%까지 그건 올라왔거든요. 오늘 이벤트 때문에 그랬죠. 뭐 그것도 어제. 있지만 그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 이전에도 네. 금리가 잘 안 떨어졌거든요. 예. 우리가 2년 전에 제로 금리에서 10년물이 얼마 전에 4.4까지 갔다가 무서웠죠 그때. 예, 지금 예. 3.7이라 그러면 지금의 성장률에 비하면 지금 금리 수준이 되게 높은 수준이니까 제 생각엔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뭐 내년도 경기나 기업 실적이 뭐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쪽의 변화라기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떨어지고 뭐 네. 그렇게 되면 한국 원화도 좀 강해질 개연성이 달러 있겠죠. 약세는 이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모든 선행 지표 내지 동행 지표가 미국의 한 10년 만기쯤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네. 그 금리의 하락세가 다시 또 재개가 되느냐 여부가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매크로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은 일단은 산타랠리는 이미 빨리 선물은 주고 가셨고 네. 그러나 이제 내년을 바라보게 된다면 중요한 변수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요게 네. 다시 제 또한 생각엔 내년뿐만 아니라 예.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는데도 봐도? 되게 중요한 네. 변수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3.7까지 튀어 올랐는데 요게 다시 3.5, 네. 3.3, 네. 3% 이렇게 떨어진다면 네. 의외로 바닥을 뭐 빨리 보고 금융시장은 미국 주식 올라가고 달라갈 수 한국 있겠죠. 원화 강해지고 강해지고 뭐 이런 스토리로 자산시장이 한국 전개가 증시, 되겠죠. 중국 증시. 올라가고. 네.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도 매일 좀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떨어져라. 네. 이렇게 네 하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얘기해 보려면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서학개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 20조에 들어간 서학개미 분들 지금 너무나도 네. 불면의 밤을 또 지나는데 왜 우리가 서학개미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한국 증시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지금 2000 예. 지수가 이게 언제 2000입니까? 2007년. 2천 같죠. 네. 그러면 지금 15년 지나서 2,300 하는 거니까 15년 동안에 한 15% 남짓 오른 거예요. 그러면 연율로 따지면 한 1% 오른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배당은 빠졌지만 네. 이 뭐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나라는 아니니까 예. 그렇게 보면 참 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늘 기복이 있습니다. 사이클 있고 뭐 약세장 강세장이 있지만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면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코스피는 장에- 왜 이 모양이죠?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뒤집어서 과거에 한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던 주식 살고 있으면 주식 들고 있으면 한 3, 4년 가파르게 올라갔던 게 역사적으로 보면 3번 있습니다. 네. 72년부터 78년까지 중동 건설 붐이 있을 때 네. 오일머니가 막 들어올 때 코스피가 한 7년 좋았고요. 또 85년부터 88년까지 3조 호황 때 주가지가 뭐 100에서 1000까지 가는 88 올림픽 직전까지. 그렇습니다. 예. 단군 이래 뭐 가장 좋았고요. 좋았다. 경기도. 예. 그리고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덕을 봤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예. 500에서 2000 갔어요. 무서웠죠 그때도. 예. 상승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좋았을 때는 뭔가 우리가 느낄 정도로 한국 경제가 활력이 있을 때 주식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주식에 한 10년간 횡보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국 덕을 보다가 뭔가 이제 중국에서 받는 수혜가 협소해지고 또 최근 들어선 차이나 리스크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 뭐 활로를 못 찾는 게 주식의 장기 정체하는 이유 같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내년 후년에도 뭐 큰 변화가 있긴 어렵고 네. 근데 제가 앞서서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경제 활력이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낮았는데 주가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 생각에 이거는 주주 환원 덕이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애플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 아닙니까? 네. 애플은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기 자본이 준다라고 하는 기업이 돈 벌면 네. 한 해 동안 뭐 돈 벌면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배당을 하고 안 뭔가 쌓아놓는 거죠. 유보를 네. 시키면 자기 자본이 네. 늘어나거든요. 근데 애플은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줄어드는 이유가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래요. 네. 당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기업이 완충적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애플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플은 뭐 삼성전자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하는 기업도 아니고 생산은 다 아웃소싱을 주고 자기들은 설계나 기획하는 회사거든요. 네. 많은 돈이 필요가 없고 또 금리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부채까지 늘려가지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합니다. 또 오너란 개념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네. 미국의 이제 대주주들이 네. 뭐 블랙락이나 아니면은 뭐 스테이트 스트릿이나 이런 ETF 회사들이 대주주다 보니까 네. ETF 회사는 경영권에 관심이 없죠. 배당만 더 많이 예, 해줘라.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막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애플을 보면 단기 순이익도 꽤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주당 순이익의 증가 속도가 단기 순이익보다 훨씬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줄이니까요. 예. 근데 한국은 정반대인 것이요. 한 10년 전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그때도 한 2,000 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네. 근데 지금 한 2,300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시가총액은 1,100조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800조 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올해 초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 상장으로 인해서 돈이 엄청 몰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처럼 자본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본을 계속 조달하고요. 또 그것이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주주 친화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배당도 뭐. 예, 우리가 뭐, LG 에너지 네. 솔루션을 사고 싶은 방법은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사면 됩니다. 아니면 LG 화학을 사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거고요. 네. 주 LG를 사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중복해서 상장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장기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공급은 막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사학개미나 이런 쪽도 누가 뭐 해외 투자를 하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야 우리 증시가 안 되니까 해외로 가보자라고 했던 건데 네. 지금 뭐 이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참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네. 장기간 지나면 오르긴 오르는데 한 10년의 주가가 배 정도 오르면요. 연평균 그 연율하로 한 7% 정도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13년 동안 15년 동안 15% 오른 거는 이건 참 쉽지가 않죠.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그냥 시장 말고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 너무도 뭐 당연한 말이고 또 두 번째는 남들이 안 할 때 주식을 해야 우리가 또 일본과 같은 그 버블 증시와 다른 거는 네. 뭐 장기간 재미는 없지만 또 주식 시장이 뭐 대단한 버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시장은 아니지만 위가 막혀 있는 장기간 막혀 있는 네.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남들이 주식 안 할 때 사서 기다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네. 그런 정도가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S&P 500을 보면은 수십 년간 1,000, 1,500, 뭐 2,000, 2,500, 3,000, 3,500, 4,000 뭐 이런 어떤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서 보는 장기 투자 이런 건 가능하지만 코스피는 1,800, 2,000, 2,500, 2,000 예. 계속 이러면은 아예 장기 투자는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 거죠. 이건 맞죠? 그래도 뭐 길게 가면 우리 네. 우상향은 되는데 그 네. 기간이 너무 길고요. 너무 길죠. 한 3, 4년에 한 번씩 한국은 네. 주식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네. 좀 시장에 투자한다 그러면 네. 좀 비중 조정을 해야 된다. 해줘야 되는 네. 나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은 주식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수는 제한해 놓고 주가를 올려서 끌어오는데 네. 우리는 계속 주식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늘려가지고 저는 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장기간 잘 안 되는 이유도 네.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예. 봐요. 1,500개거든요. 예.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게 3,200개입니다. 예. 근데 미국 경제 규모가 한국의 10배거든요. 일본의 자스닥은 80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 예. 이 공급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카카오 하나만 있으면 되지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이게 또 주범인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네. 저는 봅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주범이라기보다 이 뭐 하나의 논 거죠. 주가가 잘 못 오르는 이유 가는 중에 논 하나라고 봅니다. 자, 산타리는 없다 하더라도요. 김학균 센터장님 대반전이 있다면
뭡니까? 저는 내년도가 내년에 대반전 이거다. 좀 중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예, 중국이 올해 얼마 전까지 경제 봉쇄를 했는데 저는 경제 봉쇄가 올해는 글로벌 경제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예. 중국이 제대로 공장을 돌렸다 그러면 올해는 그 인플레 압박이 우리가 경험했던 걸 훨씬 컸을 겁니다. 어허. 근데 내년도는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뭐 물가는 좀 둔화가 되더라도 내년도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거냐가 이제 예. 관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 뭐 미국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성장할 것 같고 유로존은 마이너스 성장할 확률이 예.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성장률을 좀 끌어올려줘야 돼서 네. 어쨌든 뭐 코로나 봉쇄를 푼다고 하니 풀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내년도 올해보다 GDP 성장률이 개선되는 경제는 주요국 중에 중국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뭔가 연말 연초에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경제 봉쇄가 길어진다. 네.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더디다 그러면 제 생각 막재가 되겠지만 중국이 뭔가 돈을 풀고 그래서 신규 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지준율이라든가 네. 뭐 이런 지표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년에 양날의 칼인데 네. 그래도 지금 보는 것보다 펀더멘탈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소식은 중국으로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 올해 있었던 코로나 봉쇄가 역설적이지만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네. 중국이 좀 기여를 했다. 네. 붙잡아 5개월간 이 중국 인민들 못 나가게 하면서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네. 이게 통할 경우 우리도 무역 수지 좀 좋아지겠죠. 아무래도요. 올해 대중 무역이 전년 동기 비해서 우리가 통화까지 포함하면 한 6% 줄었어요. 네. 예. 그러면 내년에는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조금 한국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유일한 변수. 예, 펀더멘탈 관점에서 펀더멘탈 그 전에서 뭐 관점에서, 금리나 환율 이런 게 있지만, 중요하겠죠. 예, 하나만 네. 꼽아 달라고 했을 때는 네. 차이나 변수입니다. 김석훈님 신일고의 자랑 김학균 센터장님 신일고 졸업하셨군요. 네, 신일고등학교 네. 나왔습니다. 학교를 빛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목돈 연구소도 빛내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자, 우리 신일고의 자랑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